변호사님, 저는 아직 유산 상속을 뭐 진행해 본 경험은 없지만요. 네. 만약에 제 재산을 내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면은 언뜻 생각할 때 공평한 방법이 뭘까 생각해 보면 그냥 딱 반반을 뚝 잘라서 준다. 이러면 공평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게 대부분은 그 방법이 굉장히 공평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네. 가지고 계신 자산을 n분의 1로 자녀가 두 사람이면은 50%, 50%, 만약에 자녀가 셋이면은 뭐 3분의 1이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시겠죠. 네. 그런데 각 가정마다 특수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이 만약에 두 자녀가 있는데 한 자녀는 부모님의 사업을 열심히 도와줘서 가정의 경제 일구는 같이 도와주는 발판이 된 자녀가 있고, 네. 또 한 명의 자녀는 별로 가정 경제에 도움이 안 되고 본인 생활에 더 충실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 부모님께서 무조건 반반을 준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부모님하고 같이 일군 사업을 갖고 있는 자녀가 라든지 그 부분에서 정말 반반이 공평하지 않을 때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음. 그냥 만약에 재산이 사과 하나예요, 예를 들어. 그러면 뚝 그냥 반 잘라서 반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재산이라는 게 뭐 부동산일 수도 있고 주식일 네, 수도 있고 그 네, 모양도 가지각색이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반반 이렇게 나눈다 하는 건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맞습니다. 아예 다 파시고 이거를 진짜 현금으로 사과를 반반 나누듯이 네. 50%의 사과, 나머지 50%의 사과를 주신다고 하면 그게 되는 건데, 네. 이제 지금 예로 드리는 정말 지금 하고 계시는 비즈니스 자체를 비즈니스에 아무런 관련 없는 분에게 50%의 지분을 준다라는 거는 굉장히 지금 액티브하게 비즈니스를 열심히 성장시키고 있는 분에게는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한 분은 그 두 분의 투자 성향하고 비즈니스 성향이 굉장히 달라지실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재산에 대한 공평함도 따져야 되지만은 네. 형평성, 그러니까 에quitable한지도 항상 따지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 그러니까 fair한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항상 50대 50이 fair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냥 '내 자녀들 똑같이 공평하게 주고 싶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사실은 그 재산 목록이 더 복잡해질수록 더 형평성,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 보셔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야지 대부분 부모님들께서 미국으로 오신 목적은 네. 자녀분들이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본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네. 한국에 있는 삶을 이제 놔둬놓으시고 건너오신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하는 이민 가정의 가장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은 가족이 붕괴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부모님이 상속을 제대로 해놓지 않고 돌아가시면은 부모님이 처음에 이민 오셨던 목적 자체가 저는 붕괴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네. 왜냐면은 엄마 아빠가 만약에 아드님 두 분이 있으셨고 이 아드님 두 분이 결과적으로 싸운다 하면은 아드님 두 분이 낳으셨던 손주분들 제3세대는 네. 서로 얼굴을 모르겠죠. 아. 왜냐하면 사촌들끼리도 형제간에 저희 아버지들끼리 싸우게 된다고 하면 네. 모르고 크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하시기 위해서는 상속부터 정말 버튼을 잘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네. 정말 유산 상속이나 증여나 할 거 없이 고려해 볼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형평성도 따져 봐야 되고 좀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야지 이게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 유산 상속할 때 뭐니 뭐니 해도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세금 문제인 것 같아요. 꼭 이 세금을 고려를 해서 유산 상속을 할 거냐, 증여를 할 거냐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왜 세금 문제가 항상 고려를 하셔야 되냐면은요. 네. 저희가 한국하고 달리 저희는 면제액이 너무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아. 언제 돌아가실지 상황에 따라서 그해 면제액이 높았냐 낮았냐에 따라서 세금이 굉장히 그러니까 정말 출렁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 면적이 높았던 해에 어떤 분이 돌아가신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내셔야 될 세금은 줄어들 거고, 네. 면적이 낮은 해에 돌아가신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네. 그러다 보니 제가 고객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은 항상 면적이 낮았을 때 돌아가실 거라는,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시고 보수적으로 탄탄하게 상속세 계획을 해놓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음. 그러면은
대표적인 세금으로는 증여세, 유산 상속세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면제액이 현재는 얼마 정도 되나요? 면제액이 현재로는 각 개인당 주시는 분 입장에서 네. 2.57 밀리언입니다. 이 말은 많은 분들이 한국은 반대로 받아가시는 분의 숫자에 달려 있어요. 자녀가 각각 면제액을 받다 보니까 정말 다산 정책이겠죠. 많은 자녀를 아. 낳을수록 면제액이 네. 높아질 수도 있는데 네. 저희는 자녀가 10명이든 1명이든 타인에게 주든 주시는 분, 그러니까 재산을 남기시는 분 아니면 재산을 증여주시는 분, 그분 한 분만 보고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러다 아. 보니 한 부부가 있으시다고 하면은 2.57 밀리언에 곱하기 2배가 되는 건데요. 네네. 많은 분들이 2.57 밀리언 너무 감이 안 잡힌다. 도대체 네. 이게 얼마 정도이냐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환율이 올라간 거를 생각지 않았을 때 네. 미 달러가 원으로 1,000원이 바로 1달러라고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1,207억이 바로 2.57 밀리언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면제액이 왜 이렇게 높아요? 왜 이렇게 높냐면은요. 네. 이제 저번 정권인 공화당 정권 때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올려놓은 거죠. 아. 실제적으로는 2025년도를 기점으로 2026년도에 그러니까 다시 면제액이 낮춰지게끔 되어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되도록이면 본인 임기 안에 면제액을 낮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음. 트럼프 대통령이 정해놓은 2025년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네네. 근데 아직은 시행을 하지 않았군요. 그렇죠. 네네. 아, 그럼 아직까지는 이 유산 상속세, 증여세 면제액이 굉장히 높은 상태다. 맞습니다. 아, 그럼 면제액이 높은 분이면은 그만큼 재산이 많은 분들은 지금 빨리 증여나 상속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살아생전에 증여를 이제 마무리하시는 방법도 후에 상속을 받았을 때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네네. 근데 이 증여세랑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이게 통합으로 그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죠?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한국은 계단식으로 뭐 1억 이상, 1억 미만, 1억에서 5억, 5억에서 10억, 10억 이상, 그다음에 10억에서 30억, 30억 이상 이런 식으로 저희가 층별로 증세가 됩니다. 네. 근데 미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쭉 이렇게 줄을 세워놓고 2.57 밀리언 안에서는 증여를 주든 상속을 주든 나라에서는 세금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음. 이게 많이 준다고 하거나 적게 준다고 해서 증세가 되거나 아니면 감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은 이거가 정권이 바뀌더라도 면제액의 틀이 그렇게 바뀌지가 않아요. 네. 근데 저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면제액의 틀이 굉장히 바뀌는 데다가 저희는 증여세 면제액하고 상속세 면제액이 말씀하신 대로 통합 세액이에요. 이 음. 말은 살아생전에 만약에 제가 2.57 밀리언 안에서 2 밀리언을 증여로 미리 면제액을 써버린다고 하면은 제 사후에 만약에 남아서 쓸 수 있는 면제액이 10.57 밀리언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죠. 아, 빼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역으로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여쭤보시는 거가 제가 그러면 2 밀리언을 증여줬는데 제 사후에 면제액 상속세 면제액이 5 밀리언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고 물어보시는 음.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때는 2.57 밀리언이었을 때 2 밀리언을 쓰셨지만은 그죠? 네. 남아 있는 돌아가셨을 때는 상속세 면제액이 5 밀리언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상속세 면제액으로 쓰실 수 있는 것이 3 밀리언으로 준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증여세나 상속세의 그 면제 금액이 거의 매년 달라진다고 좀 염두에 두시고 네네. 미리미리 나의 재산 상황에 맞춰서 언제 상속을 하는 게 좋을까, 언제 증여를 하는 게 좋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 면제액이라는 게 일단 있으니까 이 면제액을 좀 잘 활용을 해가지고 상속이나 증여를 좀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대부분 제가 면책 활용을 하시라고 하셨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어차피 2025년도 이후로 면책 자체가 500이면 600 정도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런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현재 많은 재산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아무래도 500이라든지 600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갖고 계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그때는 미리
지금 면적이 많았을 때 네. 꽉 채워서 500이나 600보다는 더 많은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 증여를 먼저 많이 해놔라. 그렇죠. 아. 그래서 이런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남아 있는 재산에도 조금 세금이 붙기는 한다고 할지라도 네. 부모님들이 대부분 요즘은 오래 사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녀가 미리 증여를 받아가서 그 자녀 품에서 자라난 재산은 부모님 사후에 다시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아, 자녀한테 이미 넘어간 재산이 되는 그렇죠. 거니까요. 제가 만약에 제 아들에게 네. 애플 스탁을 갖고 있었는데 애플 주식을 100만 불이었을 때 증여를 한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저의 아들이 잘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제 사후에 이 애플스 제가 살아 생전에 줬던 100만 불이 어떻게 됐냐 봤더니 그 사이에 5배가 돼가지고 만약에 애플 스탁이 500만 불이 된 거죠. 네. 제가 수중에 갖고 있었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제 모든 전체 재산에서 500만 불 애플 스탁도 들어와 있겠죠. 네. 그죠? 네. 그렇지만은 제가 이미 100만 불이었을 때 증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증여세 면제금 100만 불만 쓰고 자녀 품 안에서 500이 됐으니까 늘어난 400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럼 변호사님 예시 들어주신 것처럼 이런 주식 같은 거는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는 증여를 미리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그렇죠. 부동산도 굉장히 좋은 예입니다. 네, 저희 네. 팬데믹 때 굉장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부모님께서 미리 주셨고 부동산이 급등한 increase된 value만큼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네.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포함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 유산 상속 과정에서는 고민이 되는 게 증여를 할 것이냐, 상속을 할 것이냐, 그럼 얼만큼 증여하고 얼만큼은 상속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녀들은 빨리 유산을 받고 싶어서 증여를 받고 싶은데 부모님들은 안 된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상속으로 받아라. 이렇게 좀 동상이몽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네. 이 중간은 없을까요? 그 중간이 바로 증여하고 상속을 반반 섞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사무실에서 굉장히 잘 쓰는 방법이 뭐냐면은 네. 요즘은 아무래도 부동산을 증여하시려는 분들 아니면은 부동산을 사후에 남겨놓고 상속으로 주시려는 분들 네. 한국 분들의 재산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부동산이 굉장히 차지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 부동산을 증여로만 100% 주지도 않고 상속으로만 100% 남기지도 않는다 말은 증여도 절반 하시고 상속으로도 본인이 절반을 가지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그 방법을 통해서 또 좋으신 거는 뭐냐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더라도 재산세가 오르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세가 오르지 않는다고요? 네. 그거 어떻게 저희가 하는 거냐면은요. 네. 주로 가지고 계시는 개인 부동산 네. 아무리 큰 커머셜 빌딩이라고 할지라도 개인 부동산의 50%를 딱 떼어서 자녀한테 준다 하게 되게 되면은 네.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뭐 조인 테넌시를 하든지 뭐 테넌시 인 커먼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원하시는 퍼센티지만큼 딱 떼어 주시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주로 테넌시 인 커먼을 많이 써야 돼요. 이 말은 일종의 우리가 각각 분리가 된 상태에서 우리의 100에서 50을 딱 분리를 시켜준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네. 이렇게 된다고 하면 property tax가 올라가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특히 구매를 하고 나서 오랫동안 갖고 계셨던 부동산이라고 하면 property tax가 많이 오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해당 부동산을 LLC와 연결해서 네네. 그러니까 커머셜 빌딩이라든지 아니면 가격이 조금 나가는 레지던셜이라든지 뭐 멀티 유닛 아파트먼이라든지 이거를 LLC를 적절히 활용하셔가지고 그 LLC 안에서 증여가 일어나게끔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더라도 상속세가 안 나올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property tax가 올라가지 않게끔 도와드리는 거죠. 네. 테넌시 인 커먼으로 하신 분들은 부모님이 이미 주셨을 때부터 50%에 대한
property tax 꼭 새로운 주인이 나타난 거니까 올라가게 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있죠. 그러니까 유산 상속할 때는 꼭 한 번에 모든 거를 증여로 주거나 모든 거를 상속으로 주거나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씩 이렇게 조각조각 쪼개 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거는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다 다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꼭 전문가랑 상담을 통해서 얼만큼은 증여를 하고 얼만큼은 상속을 하는 게 가장 유리할지를 좀 살펴보시는 게 그렇죠. 중요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 세금 문제는 정말 유산 상속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이슈인데 또 생각해 봐야 되는 세금이 사실 양도소득세가 있어요. 부동산을 팔 때 그러니까 양도할 때 생기는 세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양도소득세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부동산을 못 팔고 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조언을 해 주시나요? 두 분이 같이 건강하게 살아 계셨을 때 부동산을 판매하시면서 네.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으신 방법은 이제 charitable trust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자선 신탁이 되는 거죠. 네. 자선 신탁처럼 저희가 만들어서 좋은 일도 하시면서 아.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도와드리고요. 네네. 그렇지 않고 두 분 중에 한 분이 떠나신 다음에 부동산 판매를 하신다고 하게 되게 네. 되면은 그 경우를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두 분 중에 한 분이 떠나시고 나서 떠나셨 분의 그 passing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짜에 맞춰서 감정서를 갖고 계시고 그 감정서를 나라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네. 그런다고 하게 되면은 만약에 20만 불일 때 구매하셨는데 한 분이 떠나셨을 때 100만 불인 거예요. 네네. 그런다고 하면은 이 100만 불이 나머지 남아 있는 분한테는 그분의 새로 그 100만 불이 구매하신 것 마냥 만들어 주거든요. 그 네. 감정서를 통해서. 아. 그러다 보니 한 분이 떠나시고 나면은 그러고 나서 110만 불에 팔았다. 네. 그 110만 불하고 20만 불인 90만 불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네. 감정서를 통해서 100만 불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게 되면은 100만 불하고 110만 불의 차액인 10만 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아. 그래서 그때는 뭘 보셔야 되냐면은 네. 트러스로 갖고 계시면서 부동산 자체가 커뮤니티 프로퍼티로 두 분이 같이 갖고 계셨을 때는 네. 그렇게 이거를 저희가 스텝업인 베이시스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베이시스 세금의 기준을 올려주는 것이 스텝업인 베이시스가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두 분이 건강하셨을 때 아니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떠나셨을 때 그때마다 조금 방법이 달라지죠. 네. 그러니까 트러스트가 이미 있는 게 전제네요. 그렇죠. 트러스가 있다라는 걸 전제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일반적인 트러스를 갖고 계시지만은 양도소득세 때문에 판매가 조금 힘드십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그 해당 부동산을 일반적인 유보커버 트러스에서 빼와서 이제 저희가 체리더블 트러스에 넣고 판매를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죠. 네. 이 세금 문제에 있어서도 유산 상속에서 굉장히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인데 또 한 가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이 공동 재산이냐 아니면 개인 재산이냐 이거를 따지는 여부가 항상 헷갈려요. 네네. 그냥 알고 있기로는 캘리포니아주는 부부의 공동 재산을 인정하는 주잖아요. 네네. 근데 어디까지는 공동 재산이고 어디까지는 개인 재산으로 쳐지는지 모르겠어요. 부부가 결혼한 시간 후부터는 모든 재산을 결과적으로는 공동 재산이라고 네. 프리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음. 공동 재산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공동 재산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공동 재산이 아니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네. 증명을 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공동 재산의 요소가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근데 공동 재산의 요소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부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네. 일을 했거나 시간을 부었거나 노력을 부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서 부동산을 주셨는데 네. 그 해당 부동산을 아드님이라든지 따님이 열심히 매니지먼트를 해가지고 부동산의 가격을 올렸어요. 네. 그럼 이분이 열심히 매니지한 본인의 시간과 노력 다 들어갔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때 주셨을 때 그때까지는 그 해당 자녀의 개인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네. 그 해당 재산에 자녀가 시간을 쏟고 노동력을 제공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때부터는 공동재산의 요소가 생겨버리는 거죠. 아. 그러면 결혼 후에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부동산을 증여를 해 줬어요.
그러면 증여를 받았을 때까지는 개인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근데 그 부동산에 대해서 만약에 공동으로 뭔가 집을 가꾼다거나 같이 집을 뭐 렌트를 줬다거나 이렇게 같이 노력이 들어가서 뭔가 이익을 얻었다거나 하면 그렇죠. 이렇게 됐었을 때 만약에 따님이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았는데 네. 따님이 사위분하고 아무 상관없이 본인이 다 렌털 프로퍼티를 가꾸시고 에어비앤비를 다 하셨다고 할지라도 네. 이 따님 혼자의 노동력도 사위분이 사일런트 파트너처럼 50%가 권리가 아.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가정법 변호사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네. 그분들께서 항상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정말 자녀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부모님한테 증여받은 재산, 네. 스탁을 받았다. 스탁을 도와주시는 분한테 다 맡기시고 네. 자녀분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인컴만 받으시는 거예요. 아. 부동산도 자녀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네. 렌탈 인컴에서 나오는 것으로 모르게지라든지 다 익스펜스 다 처리가 되시고 네. 그러시고 자녀분이 아예 프로퍼티 매니저한테 다 맡겨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녀의 시간과 돈과 노력이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다 보니 네네. 자녀는 그 재산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거죠. 네. 본인한테서 증여받은 재산을 아무것 안 하실수록 더 지키실 수 있다라는 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노력을 붓는 순간부터는 나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이거는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노력을 넣었다. 그렇죠. 그렇죠. 가만히 있었어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혼자 일하더라도 제 네. 배우자를 제가 등에 업고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게 공동재산을 인정하는 그런 주 법이군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 부모님한테 상속이나 증여로 어떤 재산을 받았는데 이거는 내가 죽은 이후에는 내 배우자한테는 안 주고 싶고 자녀한테만 주고 싶다. 근데 이게 공동재산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해버리면 배우자한테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가 저희가 상속을 해드리기가 굉장히 그러니까 그렇게 오신 분들을 상속 계획해드리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네. 이분 입장에서는 왜 타이틀도 제 거고 저만 일해서 돈을 넣었는데 왜 제 배우자가 거기서 몫이 생기나요? 그러는데 아무리 타이틀이 혼자셨어도 네. 부부가 결혼 후에 취득한 재산은 아무래도 공동재산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혼자서 일을 하셨을지라도 제가 아까 배우자를 등 위에다가 업고 네, 일을 네. 하시는 거랑 똑같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사일런 파트너로서 항상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음. 그러니까 뭐 저희 배우자는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가정경제에 도움도 아무것도 안 줬는데 아. 내 배우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받아가게 되는군요 하신데 그게 법입니다. 그러면은 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동재산화 돼버린 그런 분들도 많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을 정확하게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언제 증여를 받으셨고 얼마만큼의 공동재산의 요소가 들어가는지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공동재산이라는 아무리 혼자분의 타이틀이라고 할지라도 공동재산이라는 저희가 전제로 네. 플래닝을 도와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남아 있는 분에게 50의 그대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가 등에 업은 분의 권리를 네. 저희가 아무리 등에서 떼내고 싶어도 네. 그분은 이미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자발적으로 등에서 내려오지 않으면은 저희는 그분을 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럼 만약에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이 공동재산화 되는 거를 좀 보호해 놓는 그런 장치도 있나요? 트러스트를 통해서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은데요. 네네. 그 전에 이미 결혼 전이었다고 하면은 혼전 계약서를 쓰시는 것이 합당하겠고요. 아. 결혼 후라고 하면은 혼중 계약서를 쓰셔야겠죠. 그죠? 그렇게 하셔야지 네. 결혼 전하고 결혼 후에 받은 시기에 맞춰, 그러니까 시기에 맞춰 가지고 네네. 이 재산만은 제 개인 재산이니까 저희 배우자가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를 배우자로부터 권리를 포기를 받는 거죠. 이 유산 상속에 있어서는 정말 잘 유산 상속을 한다고 쉽게 말은 해도 그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따져봐야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하고 만나라고 하는 말씀도 뭐냐면은 네. 전문가하고 만나서 시간하고 정말
돈을 쓰셨을 때 원하시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다 좋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지식을 빌리지 않고 대충 해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그냥 갖고 있는 지식으로 몰랐던 부분들, 예를 들어 세금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도 갑자기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야 되지? 이런 경우도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맞습니다. 증여를 하고 싶었는데 잘못 증여하셔서 정말 네. 프로퍼티 텍스가 엄청 올라가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 그래서 그분들도 증여 주시기 전에 프로퍼티 텍스가 안 올라가는 방법을 전문가하고 상담을 했다고 하면은 그렇게까지는 되지는 않으셨겠죠. 네. 유산 상속이라는 게 내가 평생 일구고 가꾼 재산을 누군가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딱 내가 이만큼 줄게, 떼어줄게 하고 끝나는 일은 아닌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정말 좀 복잡하다고도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박유진 변호사님처럼 전문으로 유상 상속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트러스트를 만듦으로써 또 많이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네. 꼭 전문가 찾아가셔서 유산 상속을 할 건지 증여를 할 건지 또 충분히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유산 상속 관련해서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 박유진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변호사님과 상담 가능한 전화번호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LA 사무실은 213-380-9010, 213-380-9010이고요. 저희 부에나파크 사무실은 714-523-9010, 714-523-9010입니다. 네, 유산 상속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박유진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주셔서 도움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박유진 변호사님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번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